안녕하세요. 과묵한 누굴까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방송을 켜게 됐는데, 저 우측 상단에 보면 자막이 나오고 있죠. 누굴까? 이런 생각한 사람, 생각하는 중입니다. 예, 누굴까? 이런 생각한 사람, 저거는 제가 쓰고 있는 수필 제목이고, 생각하는 중입니다는 말 그대로 지금 거기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뭘 쓸지. 저게 아직 3분의 1도 완성이 안 됐는데 오늘 수필을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수필은 좀 수필뿐만 아니라 소설도 좀 그럴 것 같은데 글쓰기 자체를 좀 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캠 오랜만에 전체 화면이죠. 뭐 이쪽 이쪽 화면은 뭐 안 비치긴 하지만 음, 지금 제 수염이 좀 자랐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제가 첫날에는 수염을 깎았지만 그 이후로 일주일 정도 안 깎았거든요. 제가 수염을 매일 깎는 편이 아닙니다. 예, 수염 깎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어, 군대에 있을 때도 이 수염 때문에 좀 선임하고 충돌을 빚을 뻔한 적이 있고 그런데 군대 가기 전에도 면도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검게 그렇게 안 났는데 이제 제가 부산 사람인데 군대를 그 경기도 포천으로 가게 됐어요. 8사단 전에 얘기했죠. 거기가 부산보다 겨울에 훨씬 추워요. 부산에서는 눈 내리는 거 보는 거 드물잖아요. 뭐 한 몇 년 사이에 내리기도 하고 그랬다마는 부산 사람들은 눈 내리는 거에 그 정이 잘 안 돼서 눈 내렸다 하면 좀 큰일이죠. 도로가 막히기도 하고. 음. 근데 포천에서 포천이 그 철원이랑 지척이거든요. 철원이면은 강원도잖아요. 그러니까 포천이 경기도인데 포천이랑 강원도랑 그 철원이랑 지척 그 얼마나 추운지 알겠죠? 그 철원이면은 뭘로 유명하냐? 궁예로 유명하시죠. 궁예. 어, 궁예가 그 신라, 통일 신라 후반기 때 이제 후삼국 시대에 돌입하게 되잖아요. 그때 고려, 후백제, 신라 이렇게 3파전 했었는데 왕건이 그 고려 세우기 전에 원래 궁예 밑에 있었던가 그렇게 알고 있죠.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태조 왕건 재밌게 보신 분이라면 뭐 저보다 훨씬 잘 알 거라 봅니다. 생각합니다. 태조 왕건이 제가 중학생 때 했던 드라마인가? 그때 최수종 씨가 왕건 역할 했죠. 하여튼 철원이 엄청나게 춥다는 거 그리고 그 철원 근처에서 제가 군 복무를 했다는 거 그리고 하여튼 제가 수염을 안 깎고 휴가를 그 얘기는 그만할게요. 예. 아무튼 수염은 매일 깎는 편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지금 딱 이 길이가 제 생각에는 제일 적당한데 화면에서는 그렇게 선명하게 안 나와서 그냥 좀 시커멓게만 나오네요. 예, 다음엔 좀 깎아야겠습니다. 하여간에 수염을 깎다 보면은 이게 수염이 굵어져요. 굵어지고 좀 솜털이 없어지고 하여튼 귀찮고 별로 안 깎고 싶어요. 근데 너무 안 깎으면 수염이 너무 길어져서 보기가 좀 흉측해지고 그리고 제가 수염이 멋있게 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귀찮아서 좀 한 일주일 정도 기르고 깎고 일주일 정도 기르고 깎고 그러는 거라서 예. 그렇다고 수염이 막 하루 만에 자라고 그러는 하루 만에 이런 식으로 자라면은 매일매일 깎아야겠지만 지금 이까지 자라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기 때문에
주말마다 한 번씩 깎으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제가 여기가 부산이라 그랬죠? 예, 부산 날씨가 오늘이 비가 왔고 내일도 비가 온다 그러고 모레는 비가 안 온다 그러고 근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4일 연달아 비가 온다고 그러네요. 제가 고등학생 때 그때까지만 해도 아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비 오는 거를 꽤 좋아했었는데 물론 제 학창 시절 때 태풍 매미 이런 것도 있었긴 하지만 하여튼 뭐 그런 태풍 쪽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비 내리는 거. 그러니까 비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소나기도 있고 여우비도 있고 뭐 보슬비도 있고 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는개라고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네. 는개라는 비도 있고 는개가 맞나? 하여튼 비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확 쏟아지는 그런 비는 별로 안 좋아하고 왜냐하면 밖에 걷다 보면은 바지 다 젖으니까 그 되게 좀 찝찝하잖아요. 네. 그렇게 내리는 비 말고 바람이 동반되지 않는 이 되게 비 내렸다 하면은 바람이 막 동반되고 바지 젖고 그러는데 바람이 동반되지 않고 조금 내리는 비. 예, 그냥 햇빛이 잘 안 비치는 그럴 때가 제일 좋습니다. 예. 올해 아마 비가 상반기에는 잘 안 내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름 다 끝나갈 때 되니까 또 비가 이렇게 좀 내리네요. 음, 아무튼 이제 수염 얘기, 날씨 얘기 다 했죠. 아, 날씨 얘기, 비 얘기 해서 또 군대 얘기를 약간 할 건데 비가 내리면은 군필자 특히 육군 출신이면은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 배수로를 삽질하는 거 있죠. 배수로를 깐다고 표현하는데 그래가지고 물기를 만들잖아요. 물기를 안 만들면 비가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내려가지고 토사가 유실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기를 깔면은 그 길 쪽으로만 따라 내려가잖아요. 제가 일병 땐가 그때 비가 내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판초유를 입고 이제 막 그 경사진 언덕길에 올라가가지고 삽질을 했거든요, 분명히. 삽질 끝나고 차 돌아가자 하니까 비가 그친 적이 있어. 아, 그래가지고 진짜 되게 짜증났던 적이 있었는데. 음, 그리고 제가 살면서 우박을 처음 맞아본 적도 군대에서 처음 맞아봤어요. 저번에 그 군대 행군하다가 휘파람 불었던 적이 있다 그랬죠? 그때 혼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 훈련인지 다음 훈련인지 그까진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복귀 행군을 할 때 우박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행군할 때는 우리가 전투모 그냥 야구 모자 같은 그런 모자 쓰는 게 아니라 그 하이바 쓰잖아요. 물론 제가 이등병 시절 때 하이바라고 얘기했다가 혼난 적이 있긴 한데 그게 정확한 명칭이 뭐더라? 전투모가 야구 모자 같은 거고 군모? 하여튼 제대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까먹었습니다. 제대한 지 10년 넘었습니다. 네, 하여튼 그 하이바를 써가지고 하이바에 우박 부딪힌 소리가 막 들려요. 탁탁탁. 근데 별로 데미지가 없어요. 다행히 우박이 막 5cm 넘어가고 그러면은 되게 큰일이지만 조그만한 우박이어가지고 다행히 뭐 어깨에 부딪혀도 뭐 우박 부딪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이바에 부딪히는 소리 듣고 앞에 사람들 우박 맞는 거 보고 아 이게 비가 아니라 우박이구나. 그때 그게 제 처음이자 마지막 우박 경험이었을 겁니다.
뭐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은 기억이 없으니까 뭐 우박 맞은 일이 있었나 싶기는 하지만 뭐 부산이니까 우박 없었겠죠? 예. 하여튼 날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수필 얘기로 좀 넘어가서 수필을 오늘 쓸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아쉽게도 그 쓸 수가 없어요 당분간은. 근데 제가 여기 보면 그 종이들 있죠? 되게 조그마한 종이. 이건 수필이 아닙니다. 이거는 소설이에요. 되게 글씨가 조그맣죠? 소설 저거 원고 보면서 타이핑하고 그러면 되게 재미없을 것 같은데 수필은 저렇게 뽑아놓진 않았고 하여튼 소설 저 원고 저것도 최종본 아니에요. 저것도 다 갈아버려야 돼요 언젠가는. 저거 그냥 인연지로 쓰려고 냅둬놓은 거예요. 하여튼 그 오늘 방송 제목이 수필 슬러시 누굴까 이런 생각한 사람 만약에 사람들이 영원히 살게 된다면? 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필 후반부에 속하는데 사실 수필 이게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거를 추려내 가지고 다듬어서 분량을 어떻게든지 부풀려서 그걸로 한 권의 책을 만들려고 생각했는데 예, 그게 지금 글감이 잘 안 떠올라서 뭐 어쩌겠습니까?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못 쓰는 거죠. 예,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뭘 쓰든가 말든가 하지. 하여튼 사람들이 영원히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그걸 좀 많이 상상하는 편입니다. 그게 뭐 효용성이 그다지 크게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상이라는 단어는 과분하고 망상이라 해야 좀 적확한 사용이겠죠. 예, 그렇게 망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언젠가 웬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게 지금 2022년에 할 생각은 아니지만 2122년에는 해야만 하는 생각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여튼 요새 그 의학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진보를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오래 사는 법, 뭐 건강서적 이런 거 많이 판매됐기도 하고 사람들 건강 많이 챙기기도 하고 물론 개개인이 건강 많이 챙기는 게 좋은 겁니다. 좋아요. 저도 건강 챙기려고 하는 편이고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십시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영원히 살게 된다면 이걸 생각할 때 이제 여러분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정확히 압니까? 잘 모르시죠? 형도 모르죠? 예, 아마 잘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2000년대 초반인가? 그때만 해도 60억 명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언젠가 70억 명이라 그렇고, 지금은 이제 78억 명인가? 뭐, 구글에 세계 인구라고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환경책이나 자원책 같은 거, 그런 주제에 대해서 다룬 책들 보면, 과연 이 지구가 그 수많은 인구를 정말로 부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곤 해요. 물론 지금 여기 있는 책 중에는 그 책이 없지만 저도 도서관에서 읽은 거지만 하여튼 한 100억 명 정도 가면은 위험하다고 알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충분히 위험하고 그러면은 또 이 인구에 대해서 두 가지 그 경제학에서 다루는 아이디어가 있죠. 제일 유명한 거 멜서스 인구 트랩 그리고 이 멜서스하고 대립하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제가 까먹었어요. 근데 멜서스 트랩이 그 산업혁명 이전이라 해야 되나?
어느 시점까지는 유효했어요. 그러니까 멜서스가 주장한 게 그거죠. 사람들이 인구가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려고 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인구가 식량 수급 사정을 못 따라가서 인구 폭발로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일 당하게 된다. 그 안 좋은 일의 목록을 멜서스가 인구론에서 제시했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전쟁, 기아, 질병 많아요. 뭐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 멜서스 때문에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디스멀 사이언스라고 불리게 됐죠. 그게 번역하면 음울한 과학 이랬던가. 네, 그런 오명을 멜서스 때문에 뒤집어 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 이 멜서스가 세계 최초의 정치경제학 교수로 부임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담 스미스는 뭐죠? 할 텐데 제 기억으로는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과 교수가 아니라 철학과 교수였던 걸로 아는데 도덕 철학 쪽이었던가? 저도 좀 경제학 설사 본 지 엄청 오래돼서 저 그거 대학 2학년 때 죽은 경제학자들이 살아있는 아이디어 이런 거 보고 그랬는데 예, 경제학 설사 관련해서 재밌는 책 많습니다. 갑자기 그 작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자본주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책 하일브로너였던가? 그 사람이 쓴 경제학설사 책도 꽤 재밌고 하여튼 경제학설사에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책만 읽고 4학년 때 수업은 그 선택을 안 해서 경제학설사는 제가 교수님으로부터 정식으로 수업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책만 여러 권 읽었어요. 그리고 그게 업데이트가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제가 경제학에서 하는 얘기가 다소 부정확할 수도 있다는 거를 미리 좀 양해를 부탁합니다. 예. 하여튼 멜서스 얘기까지 했죠. 예, 인구가 100억 되면은 뭐 지구가 위험해지니 많이. 근데 선진국에 사는 대다수 사람들한테는 그게 좀 와닿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일주일 중에 뭐 간헐적 단식을 본인이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집안에 쌀이 없어서 집안에 반찬이 다 떨어져서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주일에 최소한 3일은 굶었다. 있습니까? 있으면 정말 그 동네 동사무소 가서 그 복지 지원 받으세요. 예, 심각한 겁니다. 옛날에 일본에서 굶어 죽은 케이스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그 우리나라나 이런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에서 절대적 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절대 빈곤, 상대 빈곤, 빈곤을 두 종류로 나누잖아요. 근데 절대 빈곤이 제가 배울 때는 하루 지출액이 1달러인가 2달러인가? 1달러인가 2달러 이하 지출로 연명하는 사람을 절대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고 한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저 가르쳤던 교수님 이거 보시면 제 학점 다 떨어뜨리려고 할지 모르겠네. 경제학 이거 제 전공인데 헛배웠다는 소리 들으면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경제학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네요. 근데 이 영원히 사는 것과 관련해서 경제학적인 도구를 좀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거기에 수반되는 경제적 문제를 도외시할 수가 없잖아요. 당장 그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해서 뭐 일하는 사람 노동자 수 이거 고용 얼마나 할 수 있는가 뭐 하여튼 뭐 기본소득이니 뭐니 하는데 아 여기서 미리 밝히자면 저 기본소득에 대해서 별로 썩 그 공산주의 마인드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 공산주의적 발상은 아니죠.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생산 수단을 누가 소유하느냐 사적 소유로 하느냐 공적 소유로 하느냐에 대해서 이게 그 니 거 내 거 어딨냐 공적 소유다. 근데 이게 또 재산 그러니까 생산 수단하고 재산하고 또 나눠서 또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 자세히 들어가면 공산주의랑 사회주의랑 같지가 않아요. 아무튼 저는 여기서 분명히 밝혀두는데 저는 자본주의가 좋습니다. 예. 이거 분명히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 저는 자본주의가 좋아요. 예. 하여튼 얘기가 자꾸 경제학 얘기가 되어가고 있는데 인구 100억이 되면 뭐 위험하니 많이 하다가 지금 얘기가 3000%로 좀 빠졌죠? 예. 제가 이걸 방송 켜기 전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오늘 방송을 그냥 안 켜고 넘어갈까 아니면은 이상형 월드컵이라도 해서 여자 캐릭터 월드컵을 초스피드로 할까 하다가 그냥 아 수피 이거 설명이라도 좀 하고 넘어가자 생각해서 그래서 잠깐 한 5분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20분이 넘었네요. 네, 원래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되게 말수가 적고 평소에 과묵해요. 예, 이거는 제 본성이 아니에요, 지금. 하여튼, 그 인구 100억 얘기하다가 자꾸 3000% 세는데 인구 100억이 되면 왜 위험하냐? 지구에서 인류를 부양할 자원이 뭐 고갈된다. 뭐. 근데 그 석유 같은 경우에 막 2000년대 초반에도 그랬죠. 뭐 40년인가 60년인가 그 안에 고갈된다. 2010년에도 그랬어요. 40년인가 60년 뒤에 고갈된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뭐 고갈된다 된다 하는데 자꾸 그 고갈의 시점이 늦춰지고 있어요. 보면은 그렇죠? 그게 이유가 있는데 일단 석유를 사용하는 제품 자체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도 있지만 석유를 쓰는 거를 되게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뭐 휘발유 1리터를 써서 이만큼밖에 못 갔으면 지금은 1리터 쓰면은 훨씬 더 많이 가도록 예, 이거 좌우 반전이 되니까 좀 헷갈리네요. 하여튼 이렇게 연료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연료 사용량 자체를 좀 아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셰일 가스 같은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채굴을 할 수 없었던 지역도 채굴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예전에는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석유도 지금은 채굴해서 쓰고 있죠. 대신에 이 문제가 그 뭐더라? 수압 파쇄식이었나? 정확한 공법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그 토양 아래 이 석유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좀 많이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그러대요. 근데 뭐 그런 기업들이 환경 복구 비용 같은 거를 설정하면은 나중에 그걸 다 언젠가 복구시킬 거니까 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뭐라 더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도서관에서 책 빌려 보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도서관에서 책 읽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예.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해드리자면 일단 그런 게 있어요. 멜서스가 한 얘기가 완벽하게 틀렸는가라는 얘기.
물론 제가 미시경제학 배우고 하면서 이제 기술이 진보한 것 덕분에 멜서스 논리는 틀렸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그 주류 경제학 입장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멜서스 트랩은 현재 작동하고 있지는 않다. 선진국에서 보면. 후진국에서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멜서스 트랩이 부분적으로 작동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선진국은 아니에요. 음. 근데 보면 아직 그 대부분의 그 식량 사정이나 이런 거, 그 절대 빈곤이나 이런 거 얘기하면은 선진국 얘기가 아니라 개발도상국, 후진국 이쪽 얘기죠. 예, 그리고 인구 증가율도 유럽이나 이런 쪽보다 아프리카 쪽이 더 많겠죠? 제가 통계를 최근에 확인 안 해봤지만 그럴 겁니다. 뭐 지금 여기서 당장 구글링 해봐도 알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세계 최저죠. 뭐 여기에 대해서 뭐가 원인이다, 뭐가 원인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물론 출산율이 초저출산율인 것 자체는 문제가 맞아요. 근데 언젠가 이 출산율에 대해서도 제가 좀 자세히 생각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때 제 의견을 좀 피력할 기회가 있을 때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하여튼 지금은 그 멜서스 트랩이나 이런 거 잘 와닿지 않죠? 물론 올해 뭐 한동안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물가가 상당히 오를 거라고 그래요. 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 그러고, 그 다음에 유럽에 막 가뭄이 들었고, 또 유럽에 가뭄 들었다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럽은 입으로만 환경 문제 떠들고 실제로 대처해 놓은 건 없지 않느냐, 니네가 한 게 뭐냐, 말로만 뭐 탄소 줄이자, 뭐 일리 있는 말입니다. 일리 있는 말인데 솔직히 그 기후 변화 이거 얘기가 뭐 10년, 20년 된 얘기가 아니에요. 엄청 오래된 얘기고,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는 과학자들이 잘, 열심히 잘 생각하겠죠. 하여튼 올해는 좀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정부 책임을 그까지 얘기하면 너무 정치적인 얘기 될 것 같으니까, 제가 하는 이 방송에서는 정책 같은 거 얘기할 때 그 정책이 왜 나왔나? 그 다음에 그 정책이 시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정책이 되어야 한다라든지, 어떤 정치인이 뭐 쓰레기다라든지, 이 정치인 뽑아야 된다라든지, 그런 얘기는 되도록이면 자제할 겁니다. 제가 막 무의식적으로 자제하지 못해서 툭 튀어 나올 수도 있겠죠. 살다 보면 그런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뭐 다 그런 거 다 편집할 거고. 정치 얘기가 나오면 되게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지금 저 모니터 너머에 있는 형과도 저와도 정치 성향이 100%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과도 저랑 정치 성향 일치하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꺼내봤자 도움 되는 게 없어요, 저한테. 그냥 분란의 씨앗이야, 이게. 그러니까 정치 얘기는 거의 안 꺼낼 겁니다. 그냥 이런 정책이 이렇게 등장했다. 이게 이런 정책이 어떤 효과를 미칠 것 같다. 뭐 단정적으로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는 좀 안 되겠죠. 그냥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 않을란가? 어, 하여튼 올해는 물가가 오를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들진 않을게요. 제가 준비를 많이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자꾸 지금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인구 100억, 그 다음에 여기서 자꾸 얘기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인구 100억이 됐을 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 지금 1인당 평균 GDP, 1인당 GDP가 2018년도인가? 그때 3만 달러가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3050 클럽 가입했는데 언론에서 뭐 대대적으로 안 다뤘다 뭐 그런 불만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충분히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회적으로나 고쳐야 될 게 많긴 하지만 되게 이룩한 게 많은 거라는 거는 인정해야 돼요. 음, 물론 산적한 문제들도 많죠. 뭐 아까 말한 저출산이라든지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만 달러잖아요. 2018년 자료긴 하지만 지금 좀 더 늘었겠죠? 근데 그냥 3만 달러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쳐봅시다. 그렇게 칩시다. 근데 어, 아프리카의 1인당 평균 GDP 아세요? 사실 저 공부 그러니까 2014년에는 알고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복습도 안 하고 자료도 안 찾아보고 하니까 물론 구글링 하면 금세 몇 년도 기준으로 평균 얼마다 알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3만 달러에는 훨씬 못 미친다는 거. 근데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지금 세계 인구가 78억 명 정도 되죠. 그 사람들의 1인당 GDP가 3만 달러라면 1인당 그러니까 GDP 하면은 그 뭐 삼면 등가의 원리인가 법칙인가 해서 생산 소비 분배 맞나? 하여튼 이게 다 그 동일하다 뭐 그런 거 배우죠? 거시경제학 때 요새 하나? 맨큐에서는 안 하는데 정운찬에서는 할 거예요 아마 아닌가? 정운찬에서도 안 나오나? 복습한 지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1인당 그 1년 동안 3만 달러를 쓸 수 있다면 그게 나만 아니라 여러분만 아니라 일본 사람만 아니라 중국 사람만 아니라 저기 몽골 사람만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 저 어디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뭐 가나라든지 어, 콩고라든지 많잖아요. 아프리카에 나라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인구도 되게 많고 그 한 명 한 명 한 명이 다 1인당 소득이 1년에 3만 달러라면 지구가 버틸까요? 못 버틸까요? 여기에서 그 문제 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지구 인구가 100억에 도달할 때 과연 버틸 수 있냐라는 거. 대부분의 경제 지표를 보면 경제가 쭉 성장해요. 물론 고도 성장 시기도 있고 저성장 시기도 있었지만 대체로 성장을 해왔었다. 그리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뜻은 소비량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경제가 성장할수록 전력 생산량도 늘어나고 전력 소비량도 늘어난다고 알고 있어요. 하여튼 생산이 늘어나면 소비도 늘어난다. 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그렇게 소비하는 세상이 도래했을 때 지구자원 거덜나지 않겠느냐. 물론 자유로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이게 다 조절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누구지? 칼 폴라니 표현으로는 자기 조정적 시장 메커니즘 이랬나? 하여튼 자기 조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분명히. 자기 조정적 시장? 하여튼 경제 수학에 보면 거미집 모형 같은 거 있죠. 하여튼 뭐 수요가 늘면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아니 단정 짓지 않을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물가 상승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 그게 그 누구더라? 그 대머리 원래 케인즈 학파 쪽이었다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중에 그냥 검색할까? 검색 찬스 그 말을 남긴 걸로 유명해요. 물가는 화폐적 현상이다. 밀턴 프리드먼. 그래, 밀턴 프리드먼. 프리드먼 말이 물론 맞죠. 화폐는 물가적, 아니다. 물가는 화폐적 현상이다. 그러니까 시장에 유통되는 화폐가 늘면 물가가 오른다. 근데 지금 인구 얘기하면서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얘기했죠. 물가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수준의 소비를 하게 되면 일단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하여튼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라고 하면은 되게 성의가 없는데 우리가 일단 미시적인 사고에서 생각해 보면 물건의 가격이라는 게 결국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균형 가격하고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응용해서 총 수요량과 총 공급 이게 교차하는 지점에서 물가랑 총 생산량 GDP라고도 하죠. 총 생산량이 결정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그렇게 늘어나면 총 수요 곡선이 그러니까 이 거시경제학 도구는 한 나라의 경제를 분석할 때 쓰는 도구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만 더 확장해서 전 세계 총 생산, 총 소비 이걸 한번 상상해보자 이거죠. 물론 간단합니다. 전 세계의 총 생산, 그러니까 총 공급, 총 수요를 다 더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도 도출할 때 개개인의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더하면은 시장의 수요 곡선이 나오잖아요. 지금 좌우가 변환돼서 이렇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여간에 물가 오릅니다. 할 수 있는 말이 물가 오른다 이거밖에 없네. 물가 타령. 어떻게? 경제학 복습해야겠어 나. 물론 물리적으로는 저희도 얘기했지만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언젠가 죽어요.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장생이라는 표현보다는 영생이라는 표현이 사람들한테 좀 더 익숙할 것이기 때문에 그림판을 막상 소환했는데 내가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 까먹었네. 그러니까 우리 기대 수명이 있잖아요. 기대 수명이 물론 남성, 여성 다 다르고 선진국, 후진국 다 다르지만 일단 지금 한 80까지 가나? 그리고 우리 세대 때쯤에는 한 140? 이거 전에도 얘기했죠. 그러다가 먼 미래는 한 200?
혹은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전에 얘기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다가 만약에 우리가 뭐 1000살 넘게라든지 혹은 뭐 100만 살 넘게라든지, 물론 100만 살까지는 못 살 것 같아요. 몰라, 이게 가능해지면은 제가 그 미래 사람들한테 되게 욕먹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오래 살면 좋은 일, 안 좋은 일, 볼 걸, 못 볼 걸 다 보겠죠. 그래서 못 볼 걸 보더라도 저는 볼 꼴을 보고 싶어서 오래 살고 싶네요. 하여튼 그 여러분 중에 동방 프로젝트 아시는 분들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동방 프로젝트 2차 창작물 동인지 같은 거 보면은 혼자서 거의 영원에 가깝게 살다가 혼자 남겨지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죠. 아예 이런 걸 가리켜서 수명물이라고 그러죠. 이게 되게 혼자 남겨졌는데 거의 영원에 가까운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거. 이게 과연 축복인가 고통인가? 사실 여기서 표현되는 건 거의 고통이죠. 근데 나 혼자만 이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한 많은 사람들이, 뭐 80억 가까운 사람들이, 혹은 뭐 100억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도록 살면 분명히 문제가 터질 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지금 이 사회에서도 문제가 터지는데 하물며 수많은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터질 것이다. 그게 뭔지는 저도 상상하기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좀 전제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늙은 상태에서 마냥 오랫동안 사는 거를 여기서는 말하지 않아요. 예. 사람들은 늙은 상태는 안 좋아하고 젊은 상태를 좋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에 선호가 있죠. 그 늙, 올드, 젊은, 영,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경제학에서 선호에 대해서 나타내는 표식인 걸로 기억하는데 얘랑은 다릅니다. 얘는 수학에서 대소관계 표현, 얘는 선호, 얘를 얘보다 더 좋아한다. 고급 미시경제학이나 보면 나온대요. 근데 저 고급 미시경제학은 안 배워봤어요. 하여튼 여기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 그냥 마냥 한 신체 나이 80살에서 막 200살 동안 골골대면서 막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한 20대 초중반? 안만 늙어도 30대 초반, 그 정도의 신체 연령에서 오랫동안 사는 그런 걸 뜻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지금 200에 자꾸 동그라미 치고 있는데 200이 아니라 300일 수도 있고 400일 수도 있고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수명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릅니다. 지금 그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이 100, 하여튼 100, 엄청 오래 사셨거든요? 근데 그 이상도 살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나타나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계속 갱신이 될 겁니다. 뭔 책이더라? 또 기억이 안 나네. 무슨 북이었는데? 기네스북. 기네스북 기록 갈아치우듯이 기대 수명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갱신이 될 거예요. 갱신. 더 오래 살고 더 오래 살고, 언제까지는 80살이었는데 기대 수명이 어느새 90살, 어느새 100살, 어느새 110살.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젊음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오래 살아가는 거를 상상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래 산다? 아니야. 젊은 상태에서 오래 산다. 그렇다. 왜냐면 골골대면서 아 죽기 싫어 나 그냥 오래 살래 이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막 그 화장실에 갔는데 막 변기에 앉다가 엉덩이 골반뼈가 금이 갔네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미끄러졌는데 안 넘어졌는데 정강이에 금이 갔다 이런 거 하여튼 늙으면 늙을수록 우리 신체가 약해지고 약해질수록 겪어야 될 그 문제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늙은 상태를 과연 그렇게까지 오래 견딜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어느 생물학자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그 생물학자 분이 100살 넘게인가 살다가 도저히 할 게 없다고 재미가 없다고 사는 게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걸로 그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늙은 사람들이 그 자기 죽을 날을 못 기다리다 보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례가 늘어날 겁니다. 지금 노인들 자살의 대부분의 원인이 경제난이잖아요. 노후 준비를 잘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늙었는데 불편하고 더 이상 살 의욕도 없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고통뿐인데 아 그냥 죽을란다 남겨진 사람 내 알 바 아니야 아니 남겨진 사람이 슬퍼할 건 충분히 알지만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게 나한테는 견딜 수 없는 일이다 해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마냥 늘어나는 게 좋은 건 아닌데 하여튼 제가 여기서 논의하려는 거는 그냥 수명이 늘어만 간다는 게 아니라 젊은 신체 연령을 유지하면서 오래 살면은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그런 일이 터질 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자기 노후만 생각하고 여러분이 노후를 진짜 잘 생각한다면 연금이나 저축 같은 거 잘 알아보세요. 예.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저는 잘 못 알아봤습니다. 하여튼 오늘 할 얘기는 여기까지고 앞으로 지금 이 대부분의 사람이 영원에 그러니까 되게 무진장 오래 살 수 있다면 어떤 일을 겪을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에 대처할까? 이게 제 수필의 초반이 아니라 엄청 후반, 거의 끄트머리에 가요. 끄트머리. 근데 지금 글 쓸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제 수필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설명만 좀 맛보기. 쓸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하여튼 오늘 이 맛보기 맛있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안녕!